네, 컨택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주인공 루이스의 딸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 같은 장면을 플래시백 효과처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루이스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는데 미국, 영국, 파키스탄 등 12개의 지역에 거대한 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각 나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쉘 주변에 군대를 배치해 놓습니다. 이후에 모든 쉘들은 고정된 채로 18시간마다 하부의 출입구만 여닫기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각국의 정부들은 특수부대원들을 출입구로 진입시켜 쉘의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미국 지휘부는 웨버 대령을 루이스에게 보내 특수부대원들이 녹음한 외계인들의 신호를 들려주면서 해석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외계인과 대면해야 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쉘이 있는 몬타나 기지로 루이스를 데려갑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루이스는 외계인과 대면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쉘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외계인들에게 왜 지구에 왔는지를 물어보는 루이스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과 함께 반전을 맞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테드 창의 원작이니까 원작과 어떤 게 다른지 좀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작에서는 정치 드라마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 중국이랑 뭐 이런 나라 관계가 전혀 안 나와요. 예. 영화에서는 외계인의 선체가 떨어지고 선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각국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렇죠.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외계 선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전쟁이 날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거는 원작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들 간의 암투나 이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거 전혀 안 나오고 헵타포드라고 불리우는 외계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인 루이스가 얻는 인식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드라마가 추가된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학적인 묘사가 굉장히 초과가 됐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재미없게 봤어요. 그리고 아쉽게 봤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에 에일리언 때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SF를 다룰 때 우리가 미지의 것을 만나고 무언가 모르는 것을 만나는 게 SF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사건을 집중해서 보여주면은 이게 확실히 구멍이 적은데 자기가 설정한 세계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이번 영화도 어느 사건 하나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쉘들이 나타나고 쉘들이 떠날 때까지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보는 사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 중 하나는 네. 관객들이 낚시했다는 느낌 때문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플래시백처럼 효과를 보여주잖아요. 네. 자신의 딸이 과거에 죽었다는 것처럼. 네, 그쵸.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은 알고 보니까 그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했을 때부터 외계인의 능력을 루이스가 얻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헵타포드들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미래 시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이 루이스가 얻은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쵸. 네. 그게 영화 거의 중후반쯤에 그 능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막상 영화는 처음부터 그 능력을 루이스가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이랬구나.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게 루이스가 미래를 본 거네. 근데 왜 능력을 얻기 전부터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관객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네. 플래시백처럼 보였던 미래 시점의 사건들, 미래 쇼트들은 누구의 시점인가? 이거는 루이스의 시점인가 아니면은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인가? 답은 후자지. 근데 그러면은 낚시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루이스의 기억이고 루이스의 플래시백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불쾌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플래시백처럼 보이는 장면은 왜 자꾸 보여주지? 외계인은 나왔는데 외계인이 뭘 하는 거지? 엄청 많은 궁금증들로 이야기를 쌓아놨다가 아, 이랬던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불쾌함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떡밥을 던져줬을 때 아, 이래서 이 떡밥을 던져줬구나, 이게 메시지구나 라고 이해하는 청량 같은 느낌보다는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더니 막상 별거 없네 라는 느낌을 받아서 반전 재미인 거지. 과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래라는 히힝 뭐 이런 거잖아. 그냥. 그치. 너무 뭐 낚시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반전잼을 의도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영화에서 중심 소재로 쓰이는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거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거다. 라는 소재가 알려주는 게 고작 반전잼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객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하는 그냥 오락 영화일 뿐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난 이 영화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한참 그 나이트 샤밀란이 식스센스 만들고 나서 유주얼 서스펙트를 능가하는 반전 막 이러면서 한참 반전물이 많이 나왔을 때 그치. 영화들 있잖아. 특히 한국에서 유행 많이 했고. 딱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영화라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지. 특히나 감독이 드니 빌레브니까.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낚시를 했다 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외계인이 왜 이런 능력을 루이스에게만 줬고 왜 그리고 루이스에게만 준 것까지도 그냥 그렇다 치겠는데 왜 줬느냐가 의문이거든. 근데 그게 3000년 후에 우리가 너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다는 거잖아. 이거 뭐 개소리야. 뭐 장난하는 거야? 3000년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야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3000년을 위해 투자를 했다 쳐. 그것도 그냥 익스큐즈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 3000년을 위해서 그렇게 100년 대계를 들인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인간들하고 접촉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공부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아, 되게 무능한 존재네. 그치. 이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 대신 뭘 줄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달라가지고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해. 근데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해서 왔어야 정상 아니야? 그치.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문명인데? 그 얘네들은 미지의 존재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지. 그치.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털렸던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무기를 사용해 그 언어 때문에 각 국가에서 분열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나서 루이스가 중국 장군과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중국 장군이 전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귓속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중국의 샹 장군이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 주인공인 루이스는 미래에 대해서 예지를 하고 있으니까 캐치해가지고 샹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멘트 그대로. 그때 장면 보면은 되게 디테일해. 뭐 중국어, 성조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발음하더라고. 그치. 그러면은 미래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3000년 후에 외계인들이 보는 미래가 그렇게 흐릿할 리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영화에서 보여준 설정 자체가 영화로서 반박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지금. 그리고 당황했던 장면 중 하나는 루이스가 뭐 천재 언어학자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천재라고 한들 외계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자막으로 뜰 정도로 해석을 하잖아. 바로.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때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끌어가는 과정도 되게 개판인 게 처음에 외계인의 선체로 들어가서 조우를 해. 그래서 이 헵타포드들이 무슨 존재인지 전모를 보여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컷돼버린단 말이야. 컷돼버리고서 설명을 쭉 해. 이 첫 대면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얘네들은 어떤 존재인 것 같고 이런 저런 추측을 해보자. 다음에 이런 시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충 노름을 하지. 그 다음에 또 대면을 해. 그래서 또 뭔가 신비스러운 듯한 그런 미지의 장면들을 보여주다가 또 컷을 해줘.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성과가 있었어. 이러이러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 그 다음에는 패턴 만나고 설명하고 만나고 설명하고야. 관객들 알았지. 그 다음엔 우리가 내레이션으로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안의 목소리로 쭉 또 설명충 놀이를 하지. 이제 우리 외계인 언어 습득했어. 끝이야. 이제는 자막으로 보여줄 수 있어. 이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외계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진짜 단조롭고 굉장히 졸속적이야.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확실히. 그치. 아니 애초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외계 언어를 자막으로 띄워주고 싶은 게 목표였으면은 그냥 보자마자 루이스가 존나 천재 학자라서 이 언어의 원리를 다 통달해가지고 이 해석법 내가 마련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 루이스가 보자마자 이거 내가 아는 언어야. 이게 훨씬 쉽잖아. 애초에 그렇게 자막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면은. 그러니까 영화가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체계가 뭐 인간들이 그냥 정해놓은 그 개념이기 때문에
외계인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거에 대한 뭔가 신비감을 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를 영화 맨 처음에 보여줬던 플래시백 같은 장면까지 섞으면서 사고와 능력에 대한 그거를 마지막에 맺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작에서 천착한 테마는 지구인들은 인과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과적인 언어체계를 쓰는데 사실은 달리 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나 현상들은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게 헵타포드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루이스가 얻는 인식이잖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익숙한 사고방식,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간이 의지로 결정하면 그거에 맞는 리액션이 나타나는 게 세계다라는 인식을 무너뜨리는 게 원작 소설의 그런 정복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고작 루이스가 미래를 봐서 샹장군이 자기에게 알려줄 메시지를 득템해서 그걸 다시 샹장군에게 알려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이런 스토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웹툰스럽고 장르물스러운 거지.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가지는 생경함 이게 아니라 그냥 난관을 타개하는 도구일 뿐인 거잖아.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터득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창장군을 설득할 수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굉장히 얄팍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영화를 새롭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케빈에 대하여처럼 가는 거야.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은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고 현재 보여주는 장면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것도 비슷하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루이스가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신의 남편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을 보여줘. 근데 뭔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 여자는 뭔가 엄청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도 뭔가 마음이 담담해. 그리고 차분히 자기가 할 일을 해. 그러면서 과거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 외계인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장면.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떠한 사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현재에 닥친 기쁜 일에도 무덤덤하고 슬픈 일에도 무덤덤하게 넘겨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면은 차라리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감춰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미래를 알면서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모성의 서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원작이 제시한 소재가 가진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는 게 이 루이스는 그냥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통합적으로 중첩시켜서 사고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미래 시점과 과거 시점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딸을 보면서 딸의 죽음을 같이 보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딸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죽었어. 그리고 지금 딸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가고 있어. 이걸 동시에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결론이라는 게 없는 거야. 딸의 죽음이라는 결론이 있는 게 아니고 딸의 죽음도 태어남도 성장도 죽어감도 다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묘한 거잖아. 그치. 시작이 끝이네? 그치. 그러니까 그 인식을 텍스트로 표현한 게 원작이거든. 근데 이걸 사실 영화로 보여주면 더 쉽거든? 영화는 훨씬 표현 방식이 다양하잖아. 그치. 컷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단 말이야. 그 한 화면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동시적인 인식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치.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얘가 외계인하고 얘기 좀 하더니 초능력이 생겼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이 초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나중에 에필로그식으로 애를 키우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유치하기도 유치할 뿐더러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딸을 키우는 과정, 딸과 인생을 나누는 과정이 그냥 에필로그 이상이 아니란 거야. 루이스가 외계어를 배워가지고 외계인의 인식을 배워가지고 인류를 구하는 이야기하고 나중에 딸의 죽음까지 자신이 미리 예지했음에도 그때까지 키우는 과정하고 뭐 그렇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 두 이야기는.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붙였단 말이야. 붙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루이스가 인류 보안 계획을 성공시켜서 메시아가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고 나중에 딸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죽는 과정은 에필로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두 부로 아예 쪼개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낭비가 된 거지 영화가. 원작이 아주 좋은 소재를 오히려 이 영화는 외계인이 있는 거대한 쉘이나 외계인을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들었잖아. 근데 그 외계인을 표현하고 외계인과 대면을 묘사하고
외계어를 배우는 과정이 고작 루이스 짱짱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였어. 그 결과가 그리고 끝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딸 키우는 이야기로 정식 엔딩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지. 각본이 존나 이상한 거지. 그리고 되게 허술한 게 그럼 루이스는 미래를 보면은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지금 되는 거잖아. 그치. 한정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 지금 샹장군하고 전화해가지고 인류의 분열 상황을 극복하는 거는 위기를 타개하는 상황인 거잖아. 루이스의 의지로. 그치. 근데 루이스가 딸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망하게 되는 과정은 숙명이란 말이야. 루이스의 의지가 개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샹장군을 설득하는 거는 의지대로 한 거잖아. 자유의지를 발휘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때 만약에 안 도왔으면은 지구가 박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딸도 살릴 수도 있는 거네 또. 그치.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고 다만 현실 인식이 시간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뿐이다. 통시적인 인식이 공시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소지가 없애. 그러니까 애초에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닌 거지, 이 원작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야. 샹장군 설득하는 건 미래 바꾼 거 아니야? 그치, 바꾼 거지. 아무튼 이거는 루이스의 의지로 행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의지로 한 것 같지 않아. 그냥 상황을 긍정한 것 같아. 일관성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서 루이스는 그 원작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비선형적인 시간인식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카산드라 이상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성공한 카산드라 정도. 영화 설정 자체가 설정을 파괴해버렸네. 아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무슨 수준이 되냐면은 그냥 드래곤볼 같은 데서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손오공하고 베지터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미래로 돌아가서 셀하고 인조인간들 때려잡고 이런 이야기 수준인 거야 그냥. 그런 시간여행 했다 이 수준이 되는 거지.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원작에서 표현한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영화에서 설정해놓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완전한 모순을 갖고 있다. 그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으면은 3000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외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인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진 않았을 거다. 심지어 고작 데이따이가 설치한 폭발물에 죽잖아 한 명. 그치. 코스텔론가 누군가. 아니, 그 과정도 존나 허술해. 그치. 무려 외계인하고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도떼기 국가라도 진짜 검역 같은 거 철저하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외계인한테 테러할 줄 알고. 정말 철통 같은 보안 감시를 할 텐데 고작 대위 따위가 폭발물 그렇게 올려 보내는 것부터가 되게 허술하고 거기다가 외계인의 선체 보면은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으로 묘사돼. 그치. 중력을 조작할 수 있는 거지. 조작할 수 있지. 근데 그 폭발물은 존나 정상적으로 터진단 말이야. 중력 조작이 가능하면 그 폭발물 중력으로 다른 데로 내보려면 되지. 물론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럼 사전에 몰랐으면 루이스 일행은 어떻게 안전하게 떠나보낸 건데? 사전에 폭발물이 터질 걸 알았던 거 아니야. 그치, 알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게 헵타포드의 묘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외계인들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니까 그냥 곱게 폭발물에 뒤지면 안 되는 거지. 사실 폭발물에 뒤져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게 정해진 미래니까 그런 건가? 그에 대한 묘사는 영화에서 딱히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려면은 이 원작에서 갖고 있는 그 결정론적 세계관을 영화에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긍정이 안 되지 절대. 아니 샹장군도 솔직히 어이가 없어. 아니 샹장군이 뭐야? 인민해방군 체어맨이면은 주석이야 주석. 그치. 시진핑이라고 시진핑. 야, 시진핑 보고 시장군 이런 게 말이 되냐? 애초에 그러네. 제네럴 샹 이게 말이 안 돼. 거기서부터도 일단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름도 샹이야. 이거 샹 뭐야? 뒤에다가 HAI 붙이면 샹하이야. 상하이가 이 영화에서 외계인의 선체가 떨어진 장소 나오고 거기서 중국군이 준동하는 그런 걸로 그려지잖아.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상하이니까 샹장군이라고 그린 거네? 그냥 첫 이름 따서. 존나 개판인 거지 이거는. 거기다가 이 사람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 맞아. 외계인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공격하겠다.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고작 루이스가 전화해가지고 아내 유언 말한 거 가지고 설득이 돼.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뒤엎어. 어.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비난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치. 실각도 고려해야 됐을걸? 중국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겠어? 그치. 과부만 남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고작 그거 때문에 시진핑이 국가 정책을 바꿔?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게 처리했다. 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미국인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이거 중국이 완전 하드트롤러 해가지고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파국에 끌려가는 꼴로 그려지잖아. 그치. 중국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중국이면 그럴만해. 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던져주지. 중국 애들은 뭐 싸울만해. 막 그냥 막 전쟁할 것 같아. 막 지들이 당해도 그냥 선제 공격할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쟤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는 헐리우드스러운 거지. 거기서 일단 한숨이 나왔고. 야, 그리고 마지막에 텔레스크린 거 파도처럼 바뀌어가는 거 뭐야? 장 장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중국이 외계인하고 안 싸우기로 했대요. 이거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가지고 각국의 뉴스들이 다 동일하게 보도하잖아. 맞아. 마치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그 미국 영화에서 외계인은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아메리카 짱짱맨 이런 얘기하는 수준인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맞아. 그 미개함에 진짜 정말 옛날스럽지 않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연출이지 이거는. 빌레브가 하지 않을 만한 연출 아니야 진짜? 그치.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랐어. 루이스의 전화가 전 세계를 뒤바꿨다는 호들갑 아니야 호들갑. 그치. 우리 루이스 짱짱맨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경천농지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연출이지 이거는. 그리고 외배대령이 루이스한테 와가지고 녹음기 틀어주잖아. 근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에일리언 원 봤을 때 미지의 생명체가 신호 보내는 거 있잖아. 그것보다도 임팩트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치. 시트콤 수준이야. 어. 남자세 여자세 이런 데에서 송승헌이 이희정한테 야 이거 뭔지 알겠어? 뭐 이런 수준인 거지 거의. 송승헌이 이의정한테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가서 봐야지. 그거 말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 그리고 왜 하필 루이스한테만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너무 떨어져. 12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미국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화잖아. 지금 시대가 어느 쪽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촬영은 퀘벡에서 해놓고. 그리고 이안은 왜 나온 거야? 이안. 그치. 이안 나올 필요 전혀 없는 캐릭터지. 이안이 하는 대사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건 뭐냐면 루이스가 답답해갖고 헬멧을 까. 그러니까 이안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안이 맡는 역할은 판토마임하고 루이스한테 고백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치. 고백하는 것도 존나 오글거려. 보면서 이게 설마 했어. 고백 멘트 다 예상 가능하지 않냐? 그거 이안이 무게 잡는 거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설마 했지 정말. 드니 빌레브가 이런 걸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너무 놀랬지. 그리고 헵사포드의 선체에 폭발물 설치하는 대위도 그래. 그 대위에 대해서 이전부터 컷을 계속 할애한단 말이야. 대위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우리 초상치 되겠다고 이러면서 존나 징징대고 이러잖아. 그런 컷을 왜 할애해 주는 거야? 설명충이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테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이거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초에 이런 테러 행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테러 행위 자체를 왜 영화에 끌고 오는 거야? 원작에 있지도 않았던 건데. 지구인들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질박한 거지.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이렇게 외계인의 출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지구인들을 깨어있는 시민인 루이스가 구원한다. 이런 과학 포르노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그러네. 우리 과학자들이 미개한 중생들을 계몽해가지고 인류 구원을 이룩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존나 포르노지 이게 뭐야. 그치. 뭔가 미지의 생명체가 나타났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민들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의 영웅 루이스가 외계인의 언어와 능력을 습득해서 미래를 바꾸었다. 미국 짱짱맨 뭐 이런. 에필로그는 딸아이를 키웠다가 죽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존나 한심한 거 하고 이게. 딸아이가 죽는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대범한 루이스. 뭐 이렇게. 외계어 배웠거든. 아니 지금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영화가 이래. 아니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각색을 맡은 LK 저러가 전작에서도 계속 이런 각색을 해왔던 사람이야.
근데 감독이 드니 빌레브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영화제에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단 말이지.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 영화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심지어 각색상 줬어 각색상. 그래 크리틱 초이스에서 이거 걔가 줬나? 지금 미국 대통령이 준 건가? 미국 대통령 입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거대한 쉐를 지금 만들 건데 멕시코가 돈 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드니 빌레브인데? 아니 그리고 드니 빌레브 하면 명대사도 막 있잖아.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일 수밖에 없지? 라든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대사는 뭐 전쟁에서의 남은 거는 과부뿐이다. 이거. 그럼 어쩌라고 그거를 왜 샹장군이 왜 듣는데? 아니 샹장군이 들었다 쳐 그래서 아는 왜 이런 유언을 죽으면서 하는 거야? 죽으면서 할 말이 몇 개 없나? 지금도 너무 어이가 털려갖고 이런 류의 영화를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비슷한 장르가 뭐냐면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는 꼭 이렇더라고. 초반에 미스터리한 설정을 놔. 엄청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 같고 떡밥을 계속 던져. 무언가 미스테리한 뭔가가 있어. 근데 막상 마지막에 갔더니 이 떡밥이 해결도 안 되고 미적지근하게 끝나버리는. 이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처음에 힘 되게 많이 주잖아. 그 알 수 없는 모양의 쉘이 지구 곳곳에 떨어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무슨 했는데 에반게리온도 아니고. 그치 루이스한테 찾아와갖고 루이스가 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외계인과 마주할 때까지 힘을 엄청 많이 주잖아. 중력도 바뀌는 쉘 안에 들어가고 쉘 안에서의 외계인을 대면하는 것도 되게 있어 보이게 주잖아. 촉수 같은 것도 미지의 생명체처럼 갖다 주고. 그치. 근데 실상 알고 보면은 맹구라는 거 이거 맹구와 영구야. 지가 폭풍물에 죽을 것도 모르고 루이스한테 언어 습득하게 해주고 저 이름은 영구와 땡치리로 지었어야 돼 외계인들. 뭐 3000년 후에 밀어볼 줄 아는 놈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려. 실제로 에복과 코스텔로라는 그 이름이 미국 개그맨들 이름이긴 하지. 40년대 개그 듀오. 영구와 맹구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을 매기는 영화일 수 있어. 사실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알고 보니 별거 아닌 거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보고 감명 깊었다. 와, 이 영화 짱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니 빌레브가 조소할 수도 있어. 거대한 음모. 지금 어이가 털리는 영화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제가 줄 수 있는 별점은 일단 3점이고요.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미드스러운 떡밥에 샤밀란 같은 결말. 그러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영화 초반부나 설정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미드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샤밀란 감독이 그래도 초기작은 꽤나 반전이나 설정해놓은 거를 마무리하는 게 잘 다듬어졌는데 최근 작품들은 별로였잖아요. 뭐 해프닝이랄지 더블 뭐 레이디 인 더 워터 뭐 이런 작품들 애프터 어스랄지 이런 수준의 결말을 갖다 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반박은 이 영화로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이나 준 이유는 초중반까지는 영상미가 꽤 있었고 계속해서 들려주는 사운드랄지 그런 미장센들이 꽤나 나쁘지 않았어요. 쉘이라고 하는 그 모형 자체도 꽤 섬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달 모양이었는데 이게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잖아요. 그때 모습 보면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그리고 꽤나 미니멀한 외계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부에서 들어가는 모습도 마치 아이폰스러운. 조형적으로 아이폰스럽게 뭔가 꽤나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영상미나 음악적으로 좋은 지점이 있어서 3점 정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에서는 샤밀란 감독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23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개봉될 텐데 이걸로 꽤나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다는데 아마 이 작품이 컨택트보다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별점 더 깎아야 될 것 같아. 3점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2.5점 정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하면 한 1점대로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2.5점으로 마무리 짓고 한 줄 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드스러운 떡밥에 샤밀란 같은 결말. 그러니까 원작에서 그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감흥은 우리가 세계 인식, 현상 인식을 인과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상대적인 거고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보면은 사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는 시각을 달리했을 때 느껴지는 감흥은 고작 반전잼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시진핑 설득잼 이거밖에 없고
아니, 정치 드라마는 왜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어. 철저하게 각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 원작이 아예 없는 소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드라마,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등등의 국가들이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네. 어떻게 외계인에 대해서 대응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를 그려내면은 결국 순수한 열정을 가진 과학자가 네. 불순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캐리할까 말까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진짜 포르노 같은 거지. 대리만족 아니야. 상상 따리고 판타지고. 그치. 진짜 질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루이스가 세계를 구원했다는 그런 영화 전체의 서사와 플래시백처럼 보이는 미래 회상을 통해서 루이스가 딸 아이의 인생 전체를 관조한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호응이 안 된다는 거. 루이스가 세계를 구원했다는 게 왜 필요해? 그치.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웃긴 게 그리고 이 헵타이드가 안 왔으면은 루이스가 세계 구원할 필요도 없어. 그러네. 이게 헵타이드가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인들이 서로 분열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망할 위기인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루이스가 헵타이드 언어 배워가지고 미래 예지에서 지구인들에게 계몽을 시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초에 헵타이드 안 왔으면은 구원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3000년 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첫 대면을 해갖고 지구엔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당연히 반감 생기는 무리가 생길걸? 이 헵타포드한테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도움받으려고 지금 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아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헵타포드가 존나 계획을 허술하게 세워놓고 온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 에봇 한 명 죽잖아. 아니, 정치적인 거를 진짜 괜히 넣었네. 괜히 넣어가지고 지금 구멍이 생기잖아, 오히려. 그치. 설정 자체에. 아니, 그리고 지구인들이 그렇게까지 분열하는 장면을 안 보여줬으면 모르는데 뉴스로도 계속 때리잖아, 애들이. 그래서 차라리 나비 효과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해. 아, 맞다, 나비 효과. 물론 괴는 굉장히 다르긴 해. 근데 결정적인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미래 예지를 해. 그리고 미래 예지를 통해서 결단을 내려. 근데 나비 효과가 훨씬 일관성 있고 훨씬 장렬해. 나비 효과 주인공은 미래를 알고서 그걸 바꿔보려고 존나 노력하지만 결국 안 바뀐다고 알잖아. 그래서 스스로 태아 상태에서 자살을 해. 맞아. 존나 장렬하다고. 맞아. 얼마나 슬퍼. 근데 루이스는 뭐야 이거. 그냥 중국 장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찜쪄 먹고 그냥 끝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먹어. 그것도 중국 장군이 자기에게 미래 얘기 알려주는 멘트 아니야. 그거 그치. 그대로 그냥 복붙한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멋있어 위에. 그리고 이 나비 효과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락 영화라는 거를 숨기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존나 있어 보이는 척 한다고. 있어 보이는 척 너무 많이 해. 존나 위선적인 거지. 여기서 일단 감점이 존나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헵타포드인들의 인식을 스크린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게 있거든? 뭐냐면은 루이스 일행이 헵타포드를 처음 만나러 갈 때 선체로 들어갈 때 중력이 사라지잖아. 무중력 상태로 전환한단 말이야. 그때 스크린에서 상하 좌우를 바꿔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래에서 위로 헵타포드의 선체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중력이 바뀌면서 그냥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야. 마치 헵타포드에게는 미래와 과거의 구분이 없듯이 이 영화에서 스크린을 보여주는 거는 위와 아래 그리고 좌측과 왼쪽의 구분이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러네. 근데 이게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전경과 배경에 그 구분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주는 대상과 뒤에서 보여주는 대상이 영화상에서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모습 자체가. 그 3차원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전복시켰다면은 뒤에서 보이는 대상과 앞에서 보이는 대상의 원근법 자체를 뒤바꾸는 기법을 통해서 이거는 상하 좌우만 없는 게 아니라 앞뒤도 없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테마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없어지는 현실 인식 이거를 스크린으로 보여줬다면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공간 자체를 창조해내는 거네. 그치. 카메라로. 그러면은 좀 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영화가 돌파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치. 그냥 외계인을 처음 만나러 갈 때는 위에 보였다가 나중에는 좌측으로 보인다. 이게 위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갔네? 이 수준이란 말이야. 이것도 굉장히 아쉬웠고. 내가 아쉬운 점 하나가 그렇게 맨 처음 들어갈 때는 통로하고 들어가는 거를 되게 무게감 있게 잡아주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외계인이랑 대면해서 일이 일어나고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과정 다 생략돼.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에 있는 그치. 친구 만나는 수준이야. 그치. 처음에 그 신비감 이런 거는 완전 휘발되어 버리지. 어. 그래서
드니 빌레브가 이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애초에 부적합한 게 아니었나 싶어. 왜냐면은 원작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비선형성 그리고 세계 인식의 공시성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영화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 설명충 노름처럼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는. 그리고 관객에게 소설에서 제시했던 사고 실험을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인터스텔라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모들이 물리학 강의를 공부하고 가듯 존나 재미없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애초에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이 원작 자체도 결함이 있어. 뭐냐면은 이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모성의 서사로 귀결되는 건 원작도 똑같이 갖고 있는 약점이란 거지. 엄마가 딸을 키우는 그런 스토리로 포섭이 된다는 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딸의 죽음과 딸의 탄생과 딸의 양육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독자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아니거든. 무언가 그 과정 전체를 한순간에 바라본다고 할 때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 그러네. 내가 이 아이의 태어남과 죽음과 약동 그 전체를 봤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야한 소재잖아. 그래서 원작에서도 그거를 소재로 삼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의 비선형성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잠재력을 100% 구현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원작 자체도 사실은 결함이 있는 거지. 그리고 통속적인 소재인 거고 모성애에도 귀결되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작품을 소재로 할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의 이야기 단편집 중에 다른 작품을 소재로 삼았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는 바벨탑이 있어. 타워 오브 바빌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노동자들이 바벨탑을 서서히 올라가지 쌓아나가면서. 그래서 하늘의 천장에 도달해. 그래서 천장을 깨려고 해. 그래서 천장을 깨고 들어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던 거지. 그 천장을 깼더니 반복되는 거네? 그러니까 원점으로 회귀한 거지 말하자면. 이러면은 드니 빌레브가 가지시는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바벨탑 비주얼적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에 그치. 굉장히 능할 거란 말이야. 드니 빌레브가 워낙 그런 거 잘하는 감독이니까. 그리고 자체가 중동에 있던 거잖아. 그치. 그린 사람하고 맞다는 얘기지. 바벨탑이 그리고 인간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언어가 안 맞아가지고 인간들끼리 분열해서 신에게 도달 못하고 지들끼리 존망했다 이 이야기 아니야. 그치. 그린 사람 존나 생각나는 소재지. 그리고 타워 오브 바빌론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그까지 가다 보면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거든. 알고 보니까 과학으로 성취한 거는 과학 그 자체가 뭐냐, 네? 이런 이야기거든. 그것도 굉장히 드니 빌레브가 잘할 만한 소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를 하기보다는 타워 오브 바빌론을 하는 게 드니 빌레브에게 더 적격이 아니었을까. 왜 굳이 이런 구현하기를 힘든 관객이 어느 정도는 설명충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를 갖고 와서 존나 마개주 시켰단 말이야. 거의 그 에펙스의 피노키오 노래 수준인 거지. 애초에 불완전한 소설을 갖고 와서 훨씬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제작 발표 났을 때부터 존나 기대했는데 맞아. 우리 엄청 기대했잖아. 내가 계속 홍보했잖아 너한테. 맞아. 그치.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극장 갈 필요는 없었다. 네, 시간도 아깝고 네. 평점은 2점 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너무 기대했던 작품이고 드니 빌레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심영래가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은 그래도 심영래가 나름 이렇게 갔네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야 어떻게 시각적 표현하고 음향 이 정도 하긴 했네 칭찬을 하겠지 그럼. 설정 자체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쫄깃하게 만든 서사 구조는 갖췄네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비주얼은 있네. 사운드도 있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기대했던 무대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폭망해가지고 되게 실망해서 한숨 나오고 땅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그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고 다음 작품 블레이드 러너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네.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걸 보니까. SF에 대해서 드니 빌레브가 만드는 이 감독은 확실히 그냥 비주얼리스트지 아, 소재에 대한 통찰력이나 잠재력을 살리는 능력 자체가 뛰어난 감독은 아닌 것 같아. 미션 드러나고 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뭘 본 건지 이제 확실하게 실체를 알았어. 처음엔 그냥 쉘만 봤는데 알고 보니 이제 점점 그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군더더기가 다 쳐낸 순간 아니 상장군이 뭐야 진짜. 그래 샹장군. 그거 인민해방군 주석아니야. 아니 인민해방군 주석을 어떻게 샹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 쟤네는 샹 이게 말이 되냐고. 그치. 백관 양보해서 주석이 아니라 그냥 장군이 단독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장군 실각해야지. 그치. 중국 내부에서 그거 감당이 돼 있냐? 공산당이 뭐 호구도 아니고. 그치. 이거 채널의 샹. 이런 샹.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건 꼬투리 잡아도 되나 싶긴 한데 그 먹물 나와가지고 원으로 그린 언어도 뭐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그게 뭐 언어인가? 뭐 어디서 나는 길드에서 마크 가져온 느낌이거든? 여기다 색깔 입히면은 오징어 새우깡 수준이지. 이게 뭐지? 막 받아들이기가 좀 난감해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헵타포드들이 원어 묘사하지도 않아. 그냥 채경이라고 하는 거울 비슷한 데다가 띄워주는 식이거든. 그렇게 오징어 원물 써가지고 글자 그려내고 이런 게 아니야. 되게 원시적인 걸로 그려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SF를 새 작품이나 다루면서 느낀 점은 미지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보여줄 거라면 괴물의 봉준호처럼 다른 코드로 가야 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SF란 장르 자체가 외계인 나온다 뭐 아니면 뭐 공상과학이 나온다 라고 해서 그래픽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거에 표현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미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이야기의 소재로 잘 다듬는 것이 확실히 SF에선 관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SF에서 최고 강점은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 사고 실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그걸 서술해서 독자들에게 묘사한다 이건데 그게 전혀 없지. 여기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 이런 게 어딨어. 미래를 봐가지고 사태를 해결한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블록버스터나 장르물에서 이미 많이 드러난 거고 뭐 마블 히어로로 나와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드래곤볼 수준인 거지 그냥. 네, 하여튼 정말 기대했던 작품인데 많이 아쉬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저는 실드 C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다루었던 108화 컨택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